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하는 그 벤처창업과 법률 3교시인데요. 2교시까지는 한남대 LMS 사이트에 올라 있고, 그리고 3교시 그 2개씩만 저한테 2교시 2학점으로 이시수 2학점이죠. 저한테 할당되어 있기 때문에 3교시는 여러분들이 참조사항이고 유튜브에 올려서, 그래서 1, 2교시는 LMS를 통해서 들으신 한남대생들은 5강의 3, 5-3강 이런 다시의 3으로 붙어 있는 그런 부분만 참조하셔도 돼요. 그리고 그 밑에 댓글 다는 건 자유이고 좀 달아주면 제가 참조하겠죠. 한남대생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들었구나. 또 그 다음에 3교시에 대한 강의는 자유이기 때문에 수강할지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활용해서 보너스 강의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아까 합자이사부터 기업 형태 특징의 설명을 이어서 3교시에서 강의해 나가겠습니다. 회사 기업 중에 합자이사의 특징이죠. 6번. 그래서 합자이사는 어떤 특징을 가졌냐면 동그라미 1번 최소한 1인의 무한책임사원과 최소한 1인의 자본출자라는, 즉 말 그대로 합자죠. 무한 플러스 유한. 그래서 합자, 자본을 합친다 이런 뜻이에요. 구성된 회사이다. 그 특징은 유한책임사원의 참가로 자본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경영활동에는 무한책임사원만이 참가한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책임을 지는 그런 사원, 그런 자들은 경영을 해나가면서 책임도 무겁겠죠. 그런데 자본만 뒤에서 자산만 출자를 통해서 참여하고 이익 배분을 위해서 출자하겠죠. 그런 분들은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책임도 출자된 재산에만 책임을 진다. 동그라미 2번 특징, 유한책임사원의 참가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인수보다 유리하다. 영업성적이 나쁠 때는 은행이자가 고율이 되나, 신용인수는 그런 거죠. 유한책임사원은 오히려 손실을 부담하게 되어 회사로서는 유리할 수도 있다. 그래서 유한책임사원은 경영에도 참여하지 않고 나중에 이 합자회사가 파산, 해산 청산 들어간다고 해도 자기는 별도의 채무를 부담하지 않겠죠. 동그라미 3번의 특징, 무한책임사원의 소지분은 전 사원의 동의 없이 양도할 수 없으며, 그래 이런 게 주식회사와 다르죠. 유한책임사원의 소지분은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로 양도할 수는 있으나 주식과 같은 융통성이 없으므로 주식 양도의 자유보단 상당히 제한될 수 있겠죠. 신용할 수 있는 사람끼리 모여 소규모의 경영을 하는데 적합한 게 합자이사. 그리고 여러분들이 운수이사나 소규모 이런 데 보면 가로하고 합 이렇게 써 있는 게 합자이사, 가로하고 주 이렇게 쓴 게 주식회사, 또 유한회사는 가로하고 유 이런 식으로 쓰죠. 7번째는 유한회사의 특징을 살펴보겠어요. 유한회사 특징의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유한회사는 50일 이내에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되는 소규모회사. 그래서 중소기업 중에도 아주 중소기업 말 그대로 초창기, 지난 2주 전에 제가 강의할 때 중소, 중견 뭐 이런 식으로 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50인 이하, 이는 한 명이사와 주식회사 장점을 감안한 형태로 경영에 직접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도 책임의 유한성이라는 이점을 갖춰보자는 뜻. 그러니까 전부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되니까 대외적으로 신뢰성은 좀 약하겠죠. 왜? 거래하다가 저기 오면은 자본범인에서만 책임지는 소규모 회사니까. 그런데 여기서 또 경영을 직접 참여하도록 합자회사에서는 무한 책임을 지게 돼 있죠. 경영참여 사원은. 근데 여기는 모든 사원이 다 유한 책임만 지기 때문에 장점은 있죠. 경영에 따른 리스크는 없는 거죠. 뜻에서 발달한 기업 형태다. 또 동그라미 2번에 소지분에 대해 주권은 발행하지 않는다. 주식은 발행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소지분의 양도에는 사원총이 결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자유처분이 불가능하고, 그래서 소규모고 어떻게 보면은 가족회사 범위는 벗어났지만 아주 작은, 그리고
총의에 거치지 않으면 주식 양도를 못한다. 지분 양도를 못하죠. 동그라미 4번. 설립, 개업, 공시 등의 절차가 주식회사와 같이 복잡하지가 않다. 즉 복잡한 법적 절차를 피하기 위한 주식회사의 축소형으로 자본회사의 성격을 취하면서도 인적회사 성격이 강한 중간 형태의 기업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주목을 해야 될 건 8번째 주식회사 특징이죠. 주식회사는 가로 1번의 특징이 주주의 유한책임, 물적 유한책임이라고 그러죠. 주식회사란 주식으로 세분화된 일정한 자본을 가지고 모든 주주가 주식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여 출자 의무를 부담할 뿐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회사 재산만이 즉 자본 범위 내에서만 책임지죠. 책임을 지는 그런 물적 유한책임이사를 주식회사라고 그래요. 주식회사의 주주는 주식인수 가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므로 회사 채권자에 대해 변제의 담보가 되는 건 오로지 회사 재산, 회사가 보유가 있는 주식, 또 거기에 부동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식회사나 이런 데 은행이 대출을 좀 꺼려하죠. 왜냐면 나중에 담보력도 약하고 그 주식회사가 물론 이제 대기업 신용도 있는 상장된 회사, 그러면 은행도 기업이 잘 또 끌어가고 영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데라 신용이 높겠죠. 그런 데는 대출이 용이해. 그런데 조그만 주식회사, 주식회사 형태일 때에서 그러면 책임만 면하려고 한 게 아닌가 이런 회사일 수도 있고, 대위적 신용도도 그럴 땐 떨어지고 또 주식을 상장 공개하지도 아니하였고 그럴 때는 법인 이름으로는 대출을 꺼려해요. 그 대신 거기 법인으로 설령 대출, 운영자금 5억을 해준다고 해도 거기에는 임원들, 대표이사라든가 개인적 자산이 충분한 자에게 연대보증을 서지 않는 한 대부분 대출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임원들, 그럼 임원들은 나중에 그 회사가 파산, 청산되고 나가면 결국 연대보증을 섰던 그 사람들이 보증 채무를 부담해서 은행은 그 개인적 채무를 그 임원들에게 묻죠. 그런 게 바로 요 물적 유한책임의 한계고, 또 그 다음에 책임이 피해 그런 남용, 주식회사 남용.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회사의 기관이죠. 가로 2번의 회사 기관. 주식회사는 예전과 달리 1인 이상의 발기인만 있으면 설립 가능하며 1인 기업이죠.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중소기업청에서 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자본금 5천만 원 미만으로도 얼마든지 주식회사 설립이 가능하다. 그래서 회사의 이런 기관, 그래서 홀로 이걸 우리가 1인 주식회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1인 주식회사를 여러 개 설립한 대개 경매 사업을 하면서 개인이 하면은 거기에 양도소득세, 취득세 이게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법인을 설립해서 그 법인이 낙찰받고 법인이 경매 행위를 해나가는 이런 데는 어떤 문제가 있어. 거기에는 주식회사의 어떤 장점을 활용해 나가며 법인세, 또 자기의 약간의 주식에 따른 소득세는 납부할지언정 취득세나 또 일반 개인이 낙찰받은 그런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나 또 양도에 따른 중과세, 2년 이내 양도하면 한 55%, 그렇죠. 수익의 55% 정도가 세금으로 물리죠. 그런데 법인세는 한 지금 평균 17% 정도 돼요. 그러니까 훨씬 낮은 세금을 물릴 수 있다. 그래서 법인이 보유한 자산을 매각하는 거죠. 그게 1인 주식회사 처음에 할 때 100만 원 갖고 하는 회사도 많고 또한 500만 원. 그래서 나중에 증자를 해서 대위적 신용도를 얻으려고 1천만 원 정도까지 또 올리고 이런 1인 주식회사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자본금에 한계는 없다. 왜냐면 그 전에 저희들이 대학 다닐 때는 회사법 배울 때 자본금, 최저자본금 제도 있었거든요. 5천만 원 이상이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다 폐지돼서 10만 원 갖고 해도 되고 100만 원 갖고 해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주식회사 기관에는 주주총이라는, 그렇죠, 대표적 의결기관, 국가로 치면 국회에 해당되죠. 의회에 해당되죠. 또 이사위는 거기에서 이제 이사, 등기된 이사나 또 사회이사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회사의 의사결정하는 소규모 의결기관. 그래, 이 사이에 거기에는 이제 업무 처리하기 위한 집행기관이라고, 집행기관 겸 의결기관이죠. 또 대표이사는 회사의 그 대표격이죠. 또 감사가 있어서 업무나 회계감사 두 가지를 할 수가 있다. 또 주주총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며 이제 거기에 대표이사겠죠. 그렇죠? 조직 및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는 주주총회가 최고 의결기관이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며 업무 집행의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를 구성한다. 이사는 최소 3인, 자본금이 5억 미만일 때는 1인, 그러니까 이건 아주 소규모, 그래서 아까 100만 원짜리에도 들었는데 1인 주식회사가 된다. 이상이어야 되고 주주일 필요는 없다. 그래서 대표이사가 대표적으로 이제 되게 주주자, 대표이사 자격을 갖지만, 지위를 갖지만은 꼭 대표이사는 주주일 필요는 없죠. 얼마든지 주주가 아니래도 대표이사는 이사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또 대표이사는 이사에서 선임되는 회사의 대표기관으로 회사의 업무 집행과 회사를 대표하게 된다. 감사 경우는 1인 이상 되고 이사와 겸임은 안 된다. 왜? 감독기관인데 이사랑 겸임한다는 건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감사는 대개 주주총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있는 학회도 감사는 거기 창립총회에서 2명을 선임했고, 또 이사는 거기 이제 설립의 테스크포스에 있던 6명이 이사, 그 중에 1명 현직 회장, 우리 학회 회장을 대표이사, 거기 이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라고 하고 대표자 이 정도 되겠죠. 또 이사장 이 정도. 그래 회사의 기관은 크게 3가지요. 의결기관인 주주총회, 또 업무 집행 내지 소소한 의결을 하는 이사회, 또 대표격인, 그래서 대표이사 이름으로 법인의 행위를 하죠. 법률 행위를. 또 감사는 업무나 회계감사, 그래 1년에 연말에는 1년 동안 쓴 지출에 대한 회계감사 제도가 있고, 또 업무, 거기서 이사들이나 업무를 추진하는 자들의 어떤 부정 같은 게 없나, 업무 감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주식회사의 3번째 특징은 가로 3번에 자본금의 가장납입. 그래 여러분들이 자본을 넣긴 5천만 원, 그런데 다음 주에 보니까 싹 빼가버려서 설립이 등기 나고 나니까 이걸 그래서 자본을 납입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가짜로 가장, 여러분들이 가면 쓰고 마스크 쓰고 이런 것들을 가장 무도의 이런 말 쓰잖아. 그래서 자본 형태를 띠고 출자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나중에 자본금이 다 증발되는, 이럴 때는 형사처벌 받아요. 주식회사의 자본금 가장납입에 대하여 대법원은 주금 납입의 효력, 그래서 주금은 늦죠. 5천만 원. 그런데 빌려서 넣고 한 일주일 후에 그대로 다 빼서 쓴 거야. 그래서 다만 가장납입에 따른 형사책임 문제, 그래서 그거는 가짜로 납입하고 주식회사를 형해와 껍데기, 법인격 부인할 정도 상태로 가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 가장납입한 결의한 이사, 대표이사들은 책임지고 배임죄뿐만 아니라 회사에 대한 어떤 허위적 회사를 만든 거죠, 사실. 왜냐면 거기에 주식회사를 믿고 거래한 자들에게 자본금이 한 푼도 없는, 왜냐면 5천만 원 자본금이 있던 걸 다 빼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형사책임 문제에 있어서 주금 납입금을 인출하여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소비했다거나, 그러니까 거기 5천만 원 있던 걸 다 지네 월급 주고 그리고 다 없애버린 거죠. 그래서 증자의 전에 회사를 위해 사용했다는 특별한 사정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장납입죄는 적용하지 않고, 그래서 정당하게 쓰인 거는 형사 책임을 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걸 그냥 설립하기 위한 요건, 또 대위적 신용을 얻기 위한 그런 요건으로 했다면 가장납입죄, 배임에 유사한 그런 죄가 별도로 있어 형사처벌, 대개 이제 벌금 내지는 그 금액이 크면 징역형도 나오겠죠. 또 세무상으로는 실제 법인에 입금되는 날까지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그래서 가장 납입된 건 가지급금 형태를 띈 거죠. 주주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하게 되며 법인의
입금된 자금을 찾아간 경우에는 당해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그 회계상으로는 처리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가장 납입죄의 성립은 별개, 형사책임은 별개 문제다. 그 다음에 주식회사의 특징의 네 번째, 세율의 그래 법인세와 소득세. 법인세가 일반적으로 세율이 낮죠. 세금이 작죠. 그리고 개인소득세율, 개인 회사라든가 1인 기업들, 그렇죠. 한명의사 이런 데는 법인격이 없는 한명의사는 아니고 어디야 조합이라든가 이런 데는 소득세를 내죠. 그래서 과세표준 1억 원 이하가 과세표준 100분의 15, 15%밖에 안 되잖아. 그렇죠? 1억 원 초과 그러면 1,500을 기준으로 삼고 1억 원이 넘는 그런 이익을 낸다면 그 다음에 1억 원 초과 금액의 27%죠. 1,000분의 27. 그러니까 1억 원 이하일 때는 15% 범위 내에서 해결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1억 원이 넘을 땐 1,500을 기본 베이스로 하고 1억 원 초과 금액 그래서 가령 1억 7천이다. 그러면 7천이 1억 원을 초과했죠. 그럼 1,500만 원 플러스 7천만 원에 곱하기 100분의 27이죠. 그래서 거기에 하면은 이제 또 몇백만 원 되겠죠. 그렇게 해서 계산하고. 그 다음에 근데 개인회사, 소상공인, 또 개인 기업 이런 데는 법인이 아닐 때는 소득세인데 1,000만 원 이하는 9%밖에 안 나니까 얼마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월 뭐 이제 80만 원 정도, 90만 원 정도 수익을 월급을 타는 아주 뭐 경비 정도 될래나 뭐 그렇죠. 또 1,000만 원서 4천만 원까지는 90만 원을 기본 베이스로 하고 세금의 기본 1,000만 원 초과. 그래서 1,000만 원이 넘는 가령 연봉이 2,300이다. 그럼 1,300만 원이 초과된 거에 18%로 올라가서 90만 원 플러스니까 한 100만 원 좀 넘겠죠. 그 다음에 4천서 8천일 때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회사의 대리나 과장급 정도 되겠죠. 대기업이라면은 과장, 대기업이 한 5천서 6천 사이, 4천서 5천이 초봉, 3천은 좀 넘죠. 중소기업은 초봉이 3천 이하 정도 되다가, 그래서 대기업의 과장급 정도 되죠. 1억 원은 좀 안 되고. 그럼 630만 원이 기본 베이스고 4천만 원 초과된 거에 27%죠. 그래서 누진세로 요 금액, 그래 8천만 원까지 되면은 최소한 그 연간 소득세를 그게 뭐 한 800만 원 이상 되겠죠. 그 다음에 8천만 원 초과되면 확 뛰어버려요. 1,710만 원이 기본 베이스고 8천만 원 초과 가령 1억 5천이다. 그럼 7천이 초과됐죠. 7천 곱하기 36%, 100분의 30. 그걸 합산하면은 거의 2천만 원 내외가 세금이 되죠. 1억이 자기의 수입이 된다면 그럼 1억 정도 되면 대기업의 이사급 이상, 또 대학 교수로는 정교수급 이상, 대학에서 최소한 15년 이상의 처음에 출발해서 임용되고 그러면 이제 정교수가 되면 1억 내외가 되죠. 8천만 원은 좀 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8천만 원 이상 되는 월급쟁이다. 또 취업한 자다 그러면은 평균적으로 대기업은 부장급 이상, 뭐 부장 정도 되면 삼성 같은 데는 뭐 2억 거의 내외 되겠죠. 1억은 훨씬 넘죠. 그 다음에 우리 저희들처럼 교수일 때는 정교수급 이 정도 돼야 되고 부교수까지는 한 6천 선 정도밖에 안 될 거고 또 판검사가 월급이 작아요. 초임은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선밖에 안 돼요. 그리고 연간 올라가는 게 뭐 2, 30만 원, 30만 원, 40만 원. 거기다 수당 쳐봐야 8천만 원이 되려면 거의 1억 원 내외 되려면은 부장급, 부장판사면 15년, 또 검사도 부장검사. 그러니까 공무원이 급여가 일반 기업에 비하면 작은 편이죠. 물론 이제 거기서 더 올라가서 지원장, 지법원장 이렇게 정도 되면은 1억 넘겠죠. 거긴 판공비, 수당 같은 것도 2, 30만 원 이상 붙겠고. 그래서 여기를 강조하는 게 법인을 설립했을 때 법인세가 일반적 개인소득세보다는 좀 낮기 때문에 규모가 어느 정도 되면 그래서 개인 소득이 1억 원이 넘을 정도로 사업자로서 그게 잡힌다면 과표로 잡힌다면 과세 표준을 줄여서 과표라고 하는데 과표가 잡힌다면 법인 쪽으로 가야 되는 게 세법상 맞는 거죠.
그래서 세율의 이득을 볼 수도 있다. 규모가 아주 커지기 전에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마지막 3교시의 끝부분이죠. 3장 공기업의 존재 유형. 때 여러분들이 직장 가고 싶을 때 대기업, 그 다음엔 두 번째 선호하는 게 공기업이죠. 왜? 직장의 안정성과 또 함부로 사기업처럼 대기업을 가더라도 해고 이런 걸 피하기는 어렵죠. 그런데 공기업, 여러분이 뭐 선호하는 게 어떤 한국전력 뭐 이런 또 공기업이죠. 또 그 다음에 마사이, 그렇죠. 승마장, 경마장을 운영해서 과천에 본사가 있고, 또 그 다음에 또 수자원공사 뭐 이런, 또 그 다음에 산업은행, 기업은행 이런 데가 공기업이죠. 그러면 이제 공기업의 목적과 존재 이유를 몇 가지로 나눠서 설명해 보겠어요. 가로 1번에 공공사업의 목적으로 하는 게 존재 이유죠. 국민의 일반적인 생활 편익과 공공의 이용 및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각종 서비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전기 누구나 다 필요하잖아요. 살아가기 위해선 한국전력이라는 공기업을 해서 공공사업, 그런 걸 개인기업에다 맡기면 전기요금이 한없이 치솟겠죠. 지금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OECD 중에 아마 3분의 1 이하에서 낮게 내죠. 일본이나 미국에 보면 우리보다 훨씬 비싼 전기요금이 나와요. 그래 전신, 전화라든가 우편. 그래 종전엔 KT도 공기업인데 지금은 다 민영화됐죠. 다 주식을 공개해서 개인이 주식이 다 분배돼 있어. 우편은 아직도 공공사업이고 어디에 재정경제부의 우정본부 거기를 통해서 우편을 편익을 주죠. 그래서 이제 우편을 이용할 때 지금도 우체부 우편배달부에 주는, 그럼 여러분이 상대적으로 싼 거죠. 이걸 개인 기업에 맡기면 아마 편지 한 통 보냈는데 지금 뭐 잘해봐야 1,000몇 원 하잖아요. 2기1 특급에야 한 3,000원 정도 등기우편. 그리고 전체적으로 싼데 개인 기업이 이걸 한다면 뭐 이익 이런 걸 또 자기들의 추구하다 보면은 한 통에 10,000원 넘어가겠죠. 또 일반 행정이나 문화체육시설 이런 공공적 목적을 떼는 거는 공기업이 타당하다. 그래서 공기업이 존재하고, 가로 2번에 또 사회정책상의 목적이 있죠. 국민의 생활안정이나 실업자 구제 차원, 또 사회복지 등 특정한 사회정책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기업을 설립해서, 그래 보건복지부 산하, 그래서 정의연대 뭐 한참 떠들었던 윤미향이 이사장 했던 그런 데가 사회정책상 목적에서 이제 가족부 있죠. 그 다음에 문화관광부 이런 데서 보조금을 타내서 쓰고 뭐 이런 거 했잖아요. 사회정책. 또 병원, 양로원이라든가 주택사업, 그 공공주택 이런 걸 하죠. 우리나라는 LH공사, 여러분이 또 가고 싶어 하는 거죠. 토지주택공사가 합쳐졌죠. 옛날엔 2개 공사였는데, 또 기타 복지사업을 수행할 때 사회정책적 목적으로 복지법인을 만들죠. 그래서 공적 자금이 투자되는 거죠. 또 공기업의 존재 목적의 세 번째, 가로 3번 경제정책상 목적도 있죠. 민간기업이 감당하기 어렵거나, 왜냐면 초기 자본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 그거는 개인기업에 맡기가 좀 어렵겠죠. 거액의 자본이 요구되거나 독점이 예상되는 등 사업. 그래서 여기서 개인기업의 독점, 여러분이 경제학, 경제원론 배우실 때 독점, 독과점의 폐해 이런 거 배웠잖아. 그렇죠? 비용을 넘어서서 이윤을 많이 붙이겠죠. 독점이면은. 왜냐면 시장 지배, 시장을 스스로 지배할 수 있는 기업이니까. 그런데 완전 경쟁이나 독과점에서 벗어난 그런 기업 형태라면은, 그런 주식 같은 걸 통해 분산이 된다면은 시장 지배를 직접 못하죠. 프라이스 테이커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독점기업이나 독과점은 프라이스 메이커, 가격을 자기들이 조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경제적 목적, 독점에 놓아선 안 되는, 국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야 되는 이런 경제정책상 목적으로 공기업을 만들죠. 그런 게 되게 항만. 그래서 제 친구도 부산 해운항만청에 항만공사 사장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또 도로, 도로 민자고속도로 이런 데 보면 좀 통행료가 좀 비싸죠. 논산, 천안 논산간 고속도로 이런 데가 민자인데 좀 비싸요. 도로 관리 이런 거는 이제 국토교통부에 있죠. 항만, 도로,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는 국가기관, 또 국토개발, 그래서 민간
산업단지 개발과는 또 차이가 나죠. 또 전력, 전기를 생산한다라든가 또 수자원 개발 이런 것들은 경제정책 목적을 띠면서 공기업으로 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존재 이유. 재정정책. 이거는 이제 국가의 재정 수입을 위해서 하는 거죠.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 수입. 여기서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쓰는. 그래서 지방세 빼고 또 지방세 외수입 이런 걸 통해서도 어느 정도 지방 재정을 충당하지만 부족할 때가 많죠. 특히 기업이 많이 존재하지 않는 시골 지자체. 그래서 충남으로 치면 뭐 어디야 저쪽 청양군 같은 데는 사실상 국가 안전부 거기에 그 재정 보조금을 받지 않으면은 세금 가지고 운영 어렵죠. 그런 거리에서도 공기업을 만들 수 있다. 대표적인 게 담배 인상, 지금은 KTNG라고 그러죠. 그 담배 인상공사인데 이것도 사실상 민영화돼 있어서 이런 또 아니면은 어떤 국민의 건강이라는 거를 위해서 주류 같은 걸 만일에 지금 뭐 공기업은 없지만은 어쨌든 그런 정책, 그런 거기서 술에 간접세 같은 건 이제 우리가 주류회사가 부담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가 부담한 간접세지만은 그런 걸 설립한다면은 재정정책 목적, 이익을 한편으로는 추구하고 그 다음에 공기업의 형태, 큰 입은 보면 행정기업으로서 관청기업 내진 정부기업 형태를 띠는 게 있죠. 그래서 국가, 지자체가 필요자금 전액을 출자하고 운영도 행정기관. 그래서 도시개발 같은 거 할 때 거기서 개인이 도시개발도 일정의 이제 사업 수행 주차를 허가를 받으면 할 수 있지만 거기서 도시개발공사 이런 걸 붙이죠. 그래서 이제 천안시 도시개발공사가 시형 아파트 같은 걸 짓기도 하고 그래서 국가 지자체가 필요자금 전액을 출자하고 운영도 행정기관. 그래서 이제 시청 공무원들이 파견 나가겠죠. 직접 지휘하는 기관이나 단체. 그래서 최신사업. 그래서 우정국의 우정본부가 재정경제부의 산하 독립된 청처럼 운영되지만 그걸 또 민영우체국도 있죠. 그래서 되게 이제 그런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그걸 하나 따갖고 나와서 수수료 같은 걸 그리고 일부는 이제 우정본부에다가 제출하고 또 조그만 그런 도시 같은 데는 보조금을 받겠죠. 또 철도사업 등 순수 공기업, 국공형 기업으로 합작도 된다.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공기업 형태의 법인 공기업 있죠. 공공기업체, 국가, 지자체가 투자는 하지만 직접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 경영의 자주성이 확보된 기관. 그래서 이건 사실상 법인 기업으로 운영되죠. 통상 정부 투자 비율이 50% 이상, 그래 60, 70%. 또 정부 투자기관관리법과 예산회계법, 아까 제가 얘기했던 중소기업은행, IBK죠. 또 산업은행, DB라고 그러죠. 그런 여러분들이 여기는 국가, 우리나라의 재정경제기획부가 거기에다가 출자 내지는 투자를 했고 또 그런 데는 산업자금 내지는 중소기업 그런 영세한 기업들에게 산업자금을 도모해주기 위해서 만든 특수법인들이죠. 그래서 법인 공기업에 해당. 통상 정부 투자율이 거의 60, 70% 되죠. 그래서 주주총회 같은 거라면 정부. 또 그런데 은행장들은 어디에? 정부의 입김이 반영되겠죠. 그래서 공사, 공단, 국책은행, 수출입은행 뭐 이런 것도 있죠. 국책사업단. 그래서 우리가 택지개발 같은 거 할 때 지금 뭐 동탄 이런 데 보면은 LH공사가 하지만 국책사업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보급하겠죠. 택지 같은 것, 또 상업용지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공사, 공단, 국책 그런 거고 또 공사, 공동, 합동기업 말 그대로 반공성, 반관, 반민이죠. 세 번째는 국가, 지자체 및 사기업이 공동으로 출자 내지는 또 엔드조국의 A가 아니라 공기업 민영화 회사를 얘기한다. 공기업의 장점, 대규모 자본 조달이나 또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서 꺼리할 때, 또 사기업의 장점, 경영의 합리성, 이윤 추구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져오면은 그 경영이 잘 되겠죠. 그래서 그걸 합리적으로 추구하고자 할 때 반관, 반합, 반민
그래서 공사공동 합동 대표적인 지금 전력공사가 일부 정부가 지분 갖고 있죠. 왜냐하면 그걸 다 민영화할 수는 없죠. 또 수자원공사나 담배인상공사 지금 민영화 절차를 거쳐 있는 또 한국관광공사 이런 것들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건 기업의 형태, 내가 창업을 할 때 어떤 형태가 가장 적합할까. 물론 처음에는 개인 사업 그냥 단순하게 내 돈 넣고 일부 출자 받고, 그런데 여러 가지 이런 자본 조달 방법이나 규모 또 향후 어떻게 발전시켜서 내가 굴지의 CEO가 될지 이런 걸 염두에 둔다면 특히 회사 형태로 해야 되느냐 개인 기업 형태로 해야 되느냐 이런 걸 사전에 판단의 자료를 주기 위해서 제가 또 이제 강의가 벤처기업과 창업이다 보니까 벤처 창업과 법률이다 보니까 법적 그런 회사법적 얘기를 함께 곁들였어요. 오늘 5강 5주차의 3교시 강의 이걸로 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